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체제 전환을 위해서 세 그룹이 협력을 했습니다. 이 종교계와 또 당시 인민, 시민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학자들입니다. 이들이 따로 자유운동을 각자 벌인 게 아니라 함께 연대해서 또 원해서 자발적으로 또 하다 만 게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런 힘이 원탁회의로 폴란드는 이어졌고요. 안정적인 체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급진적으로 유혈혁명과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이 폴란드의 체제 전환이 단순히 대세에 떠밀리듯이 이루어진 그 체제 전환이 아니었던 거죠. 계속 준비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던질 수는 있습니다. 과연 북한에는 이런 준비 기간이 있느냐는 거죠. 이걸 볼 때는 우린 좀 다소 회의적이죠. 만일 남한과 북한을 우리가 따로 놓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 한국을 만약에 지금부터 함께 하나로 본다면 이 통일된 한반도에선 우리 한국의 경험과 역할이 폴란드의 경험 이상으로 작용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폴란드의 체제 전환을 가능하게 했던 요소들이 시민들의 자율성과 연대성이었고요. 또 2차 대전 전에 폴란드가 21년 동안 잠시 독립했던 그 민주공화국을 폴란드가 경험하면서 시민사회를 겪었던 것도 폴란드의 힘입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는 1791년에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혁적 성문 헌법을 발표한 나라기도 합니다. 세계에선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였고요. 그리고 1919년에 일찍이 여성의 참정권도 인정한 나라입니다. 프랑스나 스위스보다 훨씬 앞섰죠. 더욱이 1967년부터 자본주의 국가들과 무역을 하면서 세계무역기구의 전신인 가트에 가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북한과 다른 폴란드의 대표적 특징이겠죠. 근데 북한엔 없는 이런 여러 경험들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면 통일 뒤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험은 통일 대한민국, 통일 한국의 그 큰 자산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이 폴란드 자유연대가 체제 저항 운동을 할 때 시민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정립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내적 이주, inner emigration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폴란드는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이 자유와 천국 개념을 연결시킨 겁니다. 이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혼은 천국으로 육체는 여기 있지만 영혼은 천국으로 이주한 상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현실의 억압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건데 이걸 공산체제 아래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적용한 겁니다. 이 우리의 현실이 비록 현재 공산당 독재에 비록 어둡더라도 자유를 이미 성취한 내적으로는 이주한 상태라면 지금의 암울한 현실에서도 자유로 이미 이주했기 때문에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면서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당시 인구 3분의 1인 1000만 명 가입했던 사람들, 자유연대 가입한 1000만 명이 있었고 또 그에 또 보이지 않는 숨어있던 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자유열망층도 있었겠죠. 이런 걸 볼 때 우리 통일 한반도가 7, 8천만이라면 이 가운데 수천만 명이 이미 자유를 열망하거나 또 자유를 위해서 치열하게 또 지켜온 과정이 있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통일 뒤 이런 사람들은 폴란드의 3분의 1보다 더 많을 거고요.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통일 한반도의 시민사회 성숙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과 대한민국을 하나라고 미리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통일 뒤에는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거나 또 섬기거나 또 계속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시민의식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통일을 말할 때 오늘의 남한의 경제적 수준이 통일 한국의 경제적 수준을 결정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일세 이야기도 나오고 다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시민의식과 가치 수준이 통일 한반도의 시민의식과 가치 수준을 결정짓는다는 마음으로 살게 된다면 이 내 자신부터 책임감을 갖고 정직과 정의, 화해 이런 삶에 소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물론 이상적 희망과 달리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또 닥쳐올 겁니다. 이 정치적인 논란과 또 총선, 대선을 거치면서 또 정치적인 밀실 타협도 통일 뒤에 있을 거고요. 또 시민 사이의 갈등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우리의 기준이 이제 사회 통합의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 극단적인 분열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되겠다는 그 치열한 경계심이 앞선다면 우리가 통일을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이 이제 폴란드의 그 사례들인데요. 제가 자세히 짚어드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모습을 좀 더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 통일 뒤의 과정은요, 좀 매우 디테일하고 섬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얻은 통일인데 우리가 다시 갈등과 또 분열로 가야 되겠냐라는 그 치열한 그 경계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를 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통일이 되더라도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갈등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폴란드의 사례를 통해서 영감을 얻은 걸 통해서 우리의 사례로 한번 연결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 이분은 B씨급 전범 피해자인 이항래 할아버지입니다. 90세가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제가 할아버지라고 썼는데요. 이 전범이자 피해자랍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당해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연합군 포로를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패전한 다음에 전범으로 기소돼서 20년형을 선고받고 11년을 복역했답니다. 문제는 형을 사는 중에 1952년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일본 국적이 소멸됐는데도 일본 대법원은 기소 당시엔 일본인이었으니까 형기를 다 살라고 판결을 했고요. 출소 뒤에는 또 일본인이 아니라고 보상도 못 받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더 슬픈 건요, 이분이 호주에 가가지고 옛날에 그 연합군 포로였던 당시 호주군 장교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 화가 나고 슬프고 또 눈물도 나고 참 어려운 문제죠. 이런 게 이제 사각지대의 아픔인데요. 이 통일이 되면요, 분명히 가해자가 드러날 거고요, 또 피해자도 드러날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통합과 갈등 분열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근데 사각지대인 가해자적 피해자, 이분은 가해자면서도 피해자고 피해자면서도 가해자인 이런 피해자적 가해자들도 숨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말도 못할 겁니다. 이들을 또 누가 위로해 줍니까? 시민사회 성숙이 이런 영역에서 발휘된다고 봅니다. 사회통합은 치유와 그 화해의 목적을 두되 가해자들이 겸손하게 반성하도록 또 이끌어줘야 되고요. 또 피해자들이 지속적으로 위로받고 용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지켜줘야 됩니다. 특히 1차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게 중요합니다. 1차 피해자들, 그런 사람들이 화해를 이끄는 리더 역할을 또 하게 되는 게 사회에 또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들을 근데 1차 피해자들을 위로하지 못하게 되면요, 이 사회적 분노의 진앙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1차 피해자가 화해의 중간 역할을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게 통합의 중요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도 1차 피해자였고요. 이 빌리 브란트, 아까 그 서독 총리도 1차 피해자로서 사회 통합에 기여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섬세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인종 갈등이 이제 불거지니까 오랫동안 인종차별 문제에서 이제 인권 운동을 해왔던 존 퍼킨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다시 이 운동을 할 수 있다면 이젠 흑인들보다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인들을 돌보는데 더 좀 힘을 쓰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찾는 일이 통일 뒤에 우리 사회에서 놓치면 안 될 문제라는 거고요. 또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걸 우리 사회 내에서도 연습해 나가야 할 겁니다. 이 폴란드 같은 경우도 과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많은 갈등 요소들이 통일 뒤에 있을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 가면서 그 어려움도 겪어가면서 우리가 그 통일 뒤에 시민 통합을 또 이뤄가게 되겠죠. 할 일도 또 이렇게 많습니다. 그 뭐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들도 있고요. 제가 이런 걸 일일이 지적을 해드리진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한번 그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유해 발굴 과정되는 뭐 이런 과정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도 구체적 사안들로 실제적 어려움을 또 겪고 있습니다. 뭐 한계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법안들이 계속 나오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의회에서 충돌도 일어나고요. 총선 대선 거치면서 또 충돌이 나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옵니다. 체코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뭐 각 나라들이요, 뭐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같은 경우가 좀 모범적으로 사회 통합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각 나라들이 정화법, 보상법, 정의법, 뭐 각각 다른 이러한 명칭으로 세세하게 또 서로 국가들이 협력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 나갈까 합니다. 이 폴란드의 자유연대를 탄압했던 그 야루젤스키, 제가 계엄령 선포했던 그 자유연대를 다시 불법화했던 그 쿠데타 지도자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전에. 그 사람이 법정에서는 단호하게 심판받지 않고, 법정에 서긴 서는데 심판으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자택에 또 이렇게 막 머물고 있는 이 모습들을 시민들이 막 열받아가지고 시위를 끊임없이 막 벌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탄압받았던 이 야루젤스키가 직접 그 탄압받았던 바웬사는 또
심지어 병문안도 갑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도 같이 막 부인하고 하기도 합니다. 결국에 야루젤스키가 죽은 다음에 자유연대 운동을 벌였던 그 지도자들이 대통령 한 번씩 해봤던 그 바웬사 이후에 대통령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야루젤스키 공동의 적의 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화해를 또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거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분열이 또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이 사회는 참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것들 우리도 거칠 수 있는 미래의 과정이란 거죠. 그래서 통일시대 과제가 있습니다. 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회복과 치유 그리고 화해입니다. 이 역사적 사실을 또 어떻게 우리가 투명화할 수 있는지 그 용기가 또 필요로 하는 그 과제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역사적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가 또 사회 이슈가 될 겁니다. 이 모든 과제가 우리의 과제로 남게 될 거고요. 이제 우리의 고민을 이 정도로 남겨두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좀 보면서 통일시대 성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보면서 마무리해 가려고 합니다. 들으시면서 고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